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창희 대표님은 사실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예,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에 한 명이시고요. 예, 금융투자업계 종사한 지 만 48년째 되십니다. 전설 같으신 분이죠. 예, 처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국제 업무를 시작하고 또 맡으셨고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를 거쳐서 투자 교육에 주력하다가 최근에는 노후 설계 교육을 하러 다니고 계십니다. 현재는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한 1년에 170에서 180회 정도의 각종 강연을 지금 소화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바쁘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번 정도 모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노후 대비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사실 대형 고층 아파트로 노후 대비하자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문제 있나 없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부동산 아파트 문제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약간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 노후 대비 노후 설계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어요. 글쎄요. 그 이유는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100세 시대가 되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작년 코로나 사태 난 이후에 유난히 이런 그 노후 설계라든지 노후 준비 관련 그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라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참 알 수 없구나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작년부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죠. 저 사람도 저렇게 돈을 버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거꾸로 벼락거지라는 얘기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노후 준비는 그냥 퇴직할 무렵쯤 시작하면 되는 거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30대, 40대부터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은 분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같은 거 올려보면은 30, 40대 주부님들이 댓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쓰시는군요. 이렇게 관심들을 젊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방금 뭐 최근에 부동산 투자붐, 주식 투자붐, 소위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건 노후 대비 관점에서 볼 때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강의를 할 때 뭐 화끈한 이야기는 못하고 뭐 이렇게 단기 정보, 이 전망 이런 거는 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항상 노후 대비 차원에서 어떻게 원칙을 지켜서 노후가 불행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번 동학개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참 바람직하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다. 금리가 뭐 이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산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좀 너무 단기 시황 전망에 쫓겨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너무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48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종말인가 그랬는데 주가가 또 확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도 많이 보셨죠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아시아 시대, 한국의 시대인가 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제가 제일 그러니까 초년병 시절에 겪었던 게 뭐냐면 75년에서 78년 동안에 그 사실 73년 그때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 오일 쇼크. 그래가지고 우리 명동도 막 어둡고 그랬는데 그때 오일 쇼크 때문에 중동에 오일 달러가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거기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돈을 벌죠. 또 중동 건설붐이라고 있었죠. 지수가 3년만 동안에 최근에 찾아봤는데 53배 올랐더라고요. 53배요? 건설사 주가가? 그런 일도 있었군요, 옛날에. 그때 뭐
건설업 하지 않는 회사가 정관에다가 네. 건설업 하겠다고 추가시키면 상종가치고 네. 건설회사 사장님이 중동 출장 간다고 김포공항 갔는데 기사가 우연히 만나서 취재해서는 상종가치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뭐 10분질 뭐 쉬지도 된 회사도 뭐 많고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가분들에게 투자는 하시되 그 시황 전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원칙을 지켜서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요즘 저의 그 일이고요. 일단 주식은 또 하나 근데 장기적으로 봐라.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자산 아까 베라커지 얘기했잖아요. 저도 놀랐는데 그 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의 순자산하고 상위 20% 순자산 그 배율이 2017년에 100배였는데 2020년에 167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커졌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요즘 역할이랄까. 주식 투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부동산 투자도 또 요새 또 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그 작년 여름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에 그러니까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매력 평가 평가해가지고 환율을 계산해서 이제 그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53만 8천 달러니까는 한 5억 한 6, 7천만 원인 것 같은데요. 놀란 게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고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높네요. 일본은 또 48만 6천 달러. 일본보다도 높네요. 어떻게 몇십 년 우리보다 이 자본 축적을 앞서서 시작한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말이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그 이런 프랑스 뭐 일본 미국 이런 선진국들은 전체 가계 자산의 70%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금융자산, 현금할 수 있는 그리고 30%가 부동산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80%고 금융자산은 20%밖에 거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가 있는 재산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고평가돼 가지고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가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부동산에 편중된 게 왜 문제인가 싶은데 왜냐하면 노후 대비해서 나중에 팔았으면 된다. 나이 들고 이제 팔면 큰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이 고령화 사회 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사가지고 그게 피크 1991년이 일본 집값이 피크 때거든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3배 올랐네요. 지금 그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도 1990년도에는 그 피크일 때는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다고 그래요. 우리까지는 우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지금 30%로 30년 사이에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어쩌면 강제적으로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줄을 수도 있겠네요. 줄었는데 그 왜 줄었는가 이유를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질 않아요. 보니까. 집에 대한 문화가 관점이 좀 바뀐 거군요. 뭐냐면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몇 억 원의 그 현금을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근데 집은 없다. 그러면은 빌리려면 은행에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몇 억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집 사면 뭐 세금 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집은 빌려서 살고 이 돈을 딴 데 활용할까? 그 냉정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만약에 내가 내 돈이 없어도 빌릴 수만 있으면 빨리 집을 살라고들 그러잖아요. 조급증 때문에. 근데 이제 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30년, 40년 전에 일본에서 근무를 할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것이 일본의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집이 많이 공급되면서 아니 뭐 집도 그냥 자동차나 똑같이 소모품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는 인식이 바뀐 거죠. 근데 원래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 정착해 사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 그 이동을 전제로 하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네. 어딘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사면서 집값 올렸는데 이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이 일본에 한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다 끝나가지고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예, 일본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막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인데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가지고 오히려 도시에서 시골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라네요. 90%라고 하더라고요. 도시화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인데 대개 80%에서 머문대요. 근데 우리는 90%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나라 집값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그 간접 투자를 부동산 하더라도 간접 투자로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소위 리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 간접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돈이 좀 있어가지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넣었는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그럼 못 내보내는 거예요.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이 간접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니까 70%가 되는데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일본에 밟아왔던 30년 동안의 과정을 앞으로 속도가 느리냐 이거에 따라서 할 게 아닌가.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노후 준비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게 노후 준비가 될까. 그 걱정이 제일 지금 앞섭니다. 약간 일본의 앞서 사례를 좀 보면서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노 준비 전략이 이 아파트만으로 될 거냐 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저는 아직 아니지만 애들이 어리지만 환갑 넘어가지고 애들 결혼할 때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좀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되게 자녀들 근처에 살고 싶은 그건 좋겠는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지금 둘이만 살고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이 혹시 돌아가시면은 그때는 다시 자녀들을 오고 같이 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혼자 되더라도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60부터 시작해서 이 자식들하고 살다가 애들 결혼해서 다 나가고 둘이만 살다가 한 사람이 아프고 그게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고 혼자 남아서 또 살다가 떠나야 되니까 그 30년 동안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퇴직할 무렵 되면 잘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0살 이상 된 분들이 100세인이라고 하잖아요. 저 2년 전 통계를 보니까 18,500명이 주민등록상으로 계시는데 그분들 어디서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100세. 저희 신문에서도 100세 시대 여러 번 기획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예전에 기획할 때는 뭐 저기 그 지방에 좋은 공기 좋은 데 사시는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좀 공기 좋은 이런 데다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절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아이고 이거 각오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들 그러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뭐 시집을 간다 그러면 좀 번듯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우선 사돈 내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돈 내 보이게 폼도 나고 또 대형 아파트는 재테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놀랐는데 전체 우리나라가 가구 수가 2,020만 가구고 그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을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네.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대가족이 많았죠. 2019년에는 58%로 늘어나고 절반 넘었어요.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류가 이제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그런 그렇죠. 세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도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60% 넘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서울에서는 어떻게 딸씩 갈 때 큰 집으로 가야지.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문제다. 네. 네. 강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아직도 고층 아파트, 넓은 아파트 이런 게 앞으로 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지금 제가 어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 가보면 지방에도 그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걱정인데요. 걱정이라고요? 벌써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 그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발견된 거예요. 고독사. 그래서 일본이 벌컥 뒤집혔는데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그 아파트 단지에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분이 25명이고 그분이 세상 떠나고 발견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봤더니 평균 21.3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이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식 도루고 안 살게 되면은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그 30명,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면은 그 누가 찾아오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재작년인데 일본의 전문가 한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 제가 같이 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쇼킹한 걸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노인들이 우선 귀찮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되고 둘째는 저층에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이거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느냐. 80%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아이고, 근데 지금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걱정이 일본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걱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일본에서 좀 봐야 된다. 일본은 미래를. 이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전체 주택수 일본의 주택수에서 아파트의 비율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일본 여행 가 보면 다 낮고 조그만 개인 주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우라디보스 갔다가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라는 지방 도시 들려서 부산으로는 크루즈선을 한번 몇 년 전에 탄 일이 있거든요. 그 강의 공짜로 해주면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강의하시면서 이제 타셨군요. 근데 일본의 지방 도시를 가보니까 아파트가 안 보여요.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아파트 비율이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50%라는 통계를 봤는데 엊그저께 어느 경제신문 보니까 60%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이. 그 다 우리는 고층이잖아요. 저는 지방 도시를 가면서 거기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걸 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게 정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무리하게 이제 막 지금 요새 집 사는 이제 분위기니까 이 빚을 내 가지고 무리하게 좀 집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럼 말씀하신 거 보면 일본 사례를 보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뭐냐면 이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항상 부동산 문제를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금년 내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보니까 지난 1995년에서 2019년 사이에 2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통계를 봤더니 전국적으로는 가구 수가 921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집을 지은 것 주택 수는 1174만 가구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인데 그 서울만 계산하면은 가구 수는 217만 가구가 늘었는데 이 주택 지은 거는 120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쪽은 아니요, 서울만. 서울은 이제 좀 서울은 그렇게 지금 이 난리를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공급이 좀 넘치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셋에서 통계청 자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발표한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집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이니까 점점 줄고 있겠죠. 집을 늘려가는 거는 40, 50대잖아요. 애들 생기면서.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늘어나는 가구는 어떤 가구냐면 60세 이상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문제는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앞으로 20년, 10년 볼 때는 누가 집을 살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눈앞에 집값 오르는 거 이것만 보고 무리해서 집을 샀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아까도 제 일본 친구 얘기도 했지만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농경 문화가 바뀌는 거.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걱정은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는 거예요. 그 연령대별로 가정에서 갖고 있는 부채 비율 있잖아요. 저주택분지 부채. 그게 일본은 제일 높을 때가 20, 30대인데 179%더라고요. 20, 30대는 일본도 빚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월부로 집을 사니까.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더라고요. 거의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집값 오르고 떨어지면 상관이야? 근데 저는 놀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30대 131%.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 40평 가다가 이제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주고 사니까. 늘리는 거죠. 그 83% 빚이 그냥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혹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을까. 이게 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후 대비에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당장 금년 내년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올해 내년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집 가지신 분들 지금 집 팔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냐면요. 제가 작년 초에 작년 초에 강남에 어느 재건축해서 입주를 한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 단지 안에 제가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꼭지구나. 그래서 그 20몇 억에 팔았대요. 그래서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더 올랐다는 거죠. 그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그거 다시 되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급증에 빠져있지 금리는 낮지 돈은 막 넘치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일본을 봐도 순식간이더라고요. 바뀌는 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든 팔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원칙만은 지켜주세요. 이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죠. 쭉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한 건 이제 과연 고층 아파트 이걸로 노후 대비가 되나, 뭐 이건 문제는 없나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남 한 분 아파트 갖고 계신 분 한 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산 관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산 관리 노후의 자산 관리 원칙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자산 관리 그거는
금년 내년의 문제로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내가 10년 후, 20년 후 내가 이제 뭐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건가를 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과 그 부동산의 비중을 항상 적정한 비중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고 예. 그다음에 이 단기 이 예측 이거는 노력은 하지만은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자기 나이에 맞게 나중에 이제 언젠가 한번 그 금융자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서 뭐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제점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이 자산 관리의 원칙을 제대로 하나하나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저희 조선일보 머니 구독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이렇게 당장 손에 잡히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질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 항상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자산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해 주신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